정치는 여러분의 도전의 가능성이 많은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영학을 전공하고 계시지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0%까지 가는 그 룸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또 남학생들한테도 정치는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덜 선진화되어 있는 더 발전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면 여러분의 젊은 혈기 그리고 그 새 에너지로 그 도전의 어떤 과실을 따기가 굉장히 큰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로봇 기본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발의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발의한 이유는요. 정치가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고 예측되는 미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국회에서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준비를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로봇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봇 기본법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EU 의회에서 로봇 기본법이 통과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대한민국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해야 되느냐? EU 의회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 로봇의 윤리 규정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로봇이 인간에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규범을 잘못 정하면 이것으로 굉장한 혼선이 빚어지고 혼란된 사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EU 의회가 로봇 기본법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법을 딱 발의를 하고 나니까 한 업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로봇 기본법에 로봇을 인격체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로봇이 인격체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아니다. 무슨 로봇에게 인격체를 주냐. 반대. 네, 지금은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봇을 인격체로 생각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좀 키워주세요. 볼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로봇이요. 인간이 물어보죠. 너 IT 인공지능인데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너 인간인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문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성을 느끼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로봇에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로봇을 인간 대접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로봇에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느냐? 제가 저한테 전화한 그 업체에 있는 한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곧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율주행차한테 인격체가 부여가 되면 자율주행차라는 것 로봇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격체가 부여가 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격체가 부여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다 사는 세상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질 텐데요.
인간이 주행하는 자동차와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이 잘못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지 않겠어요. 경영학과를 전공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해야 할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자, 이게 100년 전 뉴욕의 오번가입니다. 이 1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요. 뉴욕 오번가에는요. 이렇게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00년 후 2017년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율주행차가 5년 안에 우리 도로상에 돌아다닙니다. 현재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파퓰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먼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닙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우리가 인간 대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로봇 기본법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로봇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 설명을 듣고 로봇에게 인격체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분. 그래도 나는 반대한다. 하나도 없어 지금은 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논쟁거리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맞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상은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스피드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인데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600년대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고요. 2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00년대부터 꿈틀거렸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됐습니다. 발명됐고요. 자,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인데 컴퓨터를 통한 IT 정보 시대를 열었죠. 자,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데 200년 걸렸고요.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자, 불과 3, 40년. 그렇죠? 지금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혁명이라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술혁명으로 그치냐? 그거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은 곧 시민혁명을 대표하는 건데요. 1600년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봉건주의, 영주 시대를 살았죠. 농노사회. 그렇죠? 한국은 조선시대였고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차 산업혁명의 증기혁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봉건주의 농노사회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농노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중세 도시가 생겨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영주의 말을 안 듣고도 밥 먹을 거리가 생긴 겁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의 발명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여성 해방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전기라는 것을 갖고 와서요. 백색가전 시대가 열렸잖아요.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회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회가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정보가 이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수평적 구조가 더 확대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할까요? 더 확대될까요? 스탑할까요?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변혁의 시대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더 많은 도전이 열리지만 또한 두려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걸 시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석기 시대에 불을 발명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석기 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청동기가 더 농사가 잘 되고 청동기를 하다 보니까 철기가 더 농사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증기를 이용해서 더 기계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전기 에너지가 이제 생산되면서 자동화가 되죠.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이 긴 축적의 시간, 이 긴 축적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인 겁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까지 인간은 몇천 년이 걸렸냐? 적어도 20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지금까지. 진화한 겁니다. 조금씩. 아, 이것이 필요해. 그래서 계속 그것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닮은 이 로봇을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로봇가 과연 이제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느냐? 인간을 파괴시키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지금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화성에 옛날에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살았는데 이 인간들이 서로 이 로봇과 같은 그 지능이 발달된 인간을 만들다가 화성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그 화성이 대형 폭발로 기후가 변화되면서 거기서 인간이 멸종이 되고 거기서 못 살겠다고 꾀꼬리하고 온 우주선을 타고 온 인간들이 지구에 정착한 거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던데 요즘 생각하면 그것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인간을 닮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앞으로 군인도 로봇이 할 거고요. 힘든 일들은 다 로봇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봇을 지배하는 그 어떠한 그 로봇에게 입력을 하는 그 입력된 그것만 누가 장악을 하면 이 군인이 다시 적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신의 영역을 탐을 하다가 결국 지구도 뭔가 멸망한다. 뭐 이런 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축적의 시간이 지금 인간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이 로봇을 만들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갖고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기술혁명과 맞닥뜨려지니까 어느 날 폭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폭발.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게 무슨 폭발이냐?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지구상에 널리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느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뭐 지금 이런 사회로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축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축적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공한 과가 결정이 되고 나의 어떤 형태, 나의 브랜드, 나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하고 유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와 조성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는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만큼의 축적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루에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5시간, 6시간씩 아마도 연습했을 겁니다. 자, 조성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쇼팽 콘체르토 11번으로 1등 했어요. 그러면 이 조성진이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똑같은 쇼팽 피아노 콘체르토를 똑같이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면서 축적했을까요? 쇼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요. 이 똑같은 쇼팽을 다른 사람이 치는 거하고 조성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따다다다다 이 담김음 처리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저 당김음 처리가 다르려면 손에 들어가는 이 악력의 힘의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조성진은 평생 동안 이 피아노 요 건반에 눌려지는 요 힘, 저 순간순간에 터치하는 그 터치의 힘의 조절을 위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완성되고 숙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 이 조성진과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 나와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은 다양한 것을 지금까지 습득해 왔던 거죠. 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 김연아, 조성진은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찍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을 했던 거고요. 그 축적의 시간을 한 가지 방향으로만 쭉 썼던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색을 위해서 축적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첫째, 실증나지 않을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것,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실증내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매진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50대나 60대에 바로 그 폭발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발의 시간을 위해서 40년 동안 축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요. 교수님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일생 동안 그 쌓아온 그 축적의 시간을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축적의 시간이 어떤 교수님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좀 천천히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실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축적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축적의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봉건주의의 붕괴, 그리고 2차 산업은 전기로 모든 어떤 마을이 연결이 되면서 국가라는 경계가 뚜렷해졌고요. 또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의 수평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앞으로의 사회,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될 사회,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준비하는 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의 변화의 질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권력의 이동은 항상 있습니다. 한때는 검찰공화국이다, 재벌공화국이다, 뭐 하죠.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권력이 재벌에게 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는 재벌이 검찰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권력은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권력입니다. 세계의 10대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런 것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빅데이터를 갖고 경영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분석의 패턴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그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권력은 빅데이터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빅데이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한다는 플랫폼 산업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놓을 마당을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서 다 보잖아요. 뉴스를.
옛날에는 광장이 플랫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개별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요. 자동차 렌트업을 하려면 자동차를 막 샀어야 됐어요. 요즘은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갖고 렌트업을 할 수 있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이게 뭐 내가 무슨 호텔을 갖고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빈방, 그 다음에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뀌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때는 국정원에 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슈퍼컴퓨터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에 있고요. 하나는 기상청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댓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거 빅데이터 다 수집해갖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써야 돼. 거기서 만들어갖고 오다 때려갖고 댓글 달았거든요. 사람들이 한동안 속았죠. 그러나 신은 진실을 알고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빅데이터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모으고 내가 이 빅데이터를 운전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로 이곳에서 저는 빛을 발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980년대부터 경제부 기자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제가 경제부 기자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재벌의 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그냥 갔거든요. 삼성, 현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이 뭐냐? 네이버,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네이버나 카카오톡도 뭡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카카오톡도요. 처음에 아주 정말 제가 그 카카오톡 창시자, 네이버 창시자 다 만나보고 잘 아는데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한테 막 문의하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벌 수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내놓고 나니까 거기에 빅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 쌓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카카오 뱅크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 저 이 사람도 만나봤는데 아주 특이해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로 치면 친구 찾기, I love school 이겁니다. 근데 우리 I love school이나 친구 찾기가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화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어라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I love school을 하는 사람에게 야, 이거 영어 버전 만들어봐. 이렇게만 한마디만 해줬으면 아마 대박 났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크 학교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MBC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할 때 실리콘밸리 취재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인터뷰한 빌 게이츠, 또 스타벅스를 만든 그 3명, 그 사람들 다 그냥 그 당시에는 다 만나줬어요, 저를. 95년도에. 자, 스타벅스를 만든 그 3명은 앉아가지고요. 아유, 미국 커피가 너무 싱거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독한 커피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소통 공간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문화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스타벅스 취재를 가가지고요. 한국에 우리는 다방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국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이거 잘 될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가져가서 하세요?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MBC에서 특파원을 내보내줬기 때문에 왠지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간뒀는데 그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행운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널려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스타벅스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약간 장난기 어리게 얘기했지만 진심이었거든요. 한국 가서 해봐라. 근데 제가 만약에 준비가 돼 있었으면 그거 탁 잡았겠죠. 근데 저는 전혀 그쪽 방향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찾아와도 행운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지속적으로 축적의 시간을 쌓다 보면 그 축적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잡는 그 순간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그것이 자리를 매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으로 다가올 4차 혁명 시대의 그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봇의 전자회로는 인간의 생화학적 회로보다 100만 배 더 빠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MIT 인공지능 개발팀이 마침내 자신과 같은 지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그 로봇의 생각속도는 MIT 개발팀의 생각속도보다 100만 배 빨라질 것이다.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이 인공지능은 단 일주일 만에 MIT 개발팀에 2만 년어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와 뇌의 지능 사이가 이 정도라면 우리와 인공지능 로봇과의 지능 사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단 일주일만 앞서 인공지능을 개발해도 2만 년을 앞서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주일을 앞선다는 것이 2만 년을 앞서가는 것이라면 현재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는 회사들은 승자듯이 세계 대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동의하셔요? 이게 여러분이 맞을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예측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 12월 31일 날 MBC에 있으면서 가는 100년, 21세기 밀레니엄 시대 해서 지난 100년과 앞으로 올 100년에 대해서 쭉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에도 인간은 컴퓨터가 이 세상을 곧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언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로봇이 아마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문제는 이 속도입니다. 속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주일만 앞서가면 2만 년을 앞서간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세돌 구단하고 좀 친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개념을 심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쵸? 바둑을 두어서 알파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 알파 고등학교가 어딨냐고 계속 이세돌한테 전화를 하나 통해 이세돌이 아주 선배다 이거 미치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세돌이 5판의 바둑을 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판 이겼어요. 제가 2판째 지길래 3판째에 이 얘기를 너무나 해주고 싶었어요. 변칙 바둑을 둬라. 정석 바둑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근데 3번째 또 졌어요. 4번째에 이세돌이 이긴 거는 바로 그 변칙 바둑을 둬서 이긴 겁니다. 근데 요즘 이세돌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시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못 둘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인공지능 로봇이 변칙 바둑도 축적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변칙을 두면 그 변칙에 따른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로봇 소피아가 로봇이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아마도 못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로봇 소피아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시면요.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해갖고요. 그 로봇 소피아에 관한 그 기사와 그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로봇 소피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곧 감정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 어떤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킴으로 해서 로봇이 반응할 수 있게끔까지 기술은 발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 사회가 허용할 것이냐 안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그 로봇에다가 인간의 DNA를 심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요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인간과 로봇이 구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1, 2, 3차 산업혁명은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계는 늘 인간에게 복종하는 아주 편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 로봇은 인간과 과연 공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계속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 사회의 불평등은 더 전례 없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위해서 이 불평등의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시장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대통령의 역할은 앞으로 이렇게 불평등 사회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사람이 뽑혀야 하고 뽑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이미 그러한 쪽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육박하면서 계속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그건 거거든요. 당신 혼자만 잘 살아? 그거 아니잖아. 우리 함께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함께 가자. 응? 함께.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보살펴주고 힘든 사람 함께 부축해서 같이 가고 이러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더십도 이런 과거의 수직적 리더십에서 플랫폼 형태의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는 거죠. 이 플랫폼이 뭡니까? 결국은 정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차를 타고 와서도 이 플랫폼에서는 바꿔 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람이 모이게 하는 플랫폼, 수평적 리더십.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플랫폼 사회의 그럼 특징이 뭐냐? 뭐 이건 다 아시죠? 연결, 개방, 서로 동등한 상호관계 이런 거라는 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 시대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낸 위대한 혁명이 바로 1년 전 촛불혁명이라는 겁니다. 이 촛불혁명은 만약에 IT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SNS가 발달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시민 참여형 정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이런 5천만 정도의 규모에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촛불혁명을 할 수 있었고 이 촛불혁명의 SNS가 주권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힘을 가졌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연결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결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빅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누군가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연결의 힘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A와 예를 들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세현과 김태수를 연결해 줄 거냐 아니면 조세현과 김대훈을 연결해 줄 거냐 이렇게 친구를 맺어줄 거냐 저렇게 친구를 맺어줄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그 연결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죠. 리더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죠. 교수님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딱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좀 같이 뭔가 묶어줘야 되겠네. 이게 교수님의 리더십이죠.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제가 긍정적인 면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요. 자, 전기의 발명이요.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 라디오는
100년 전에 아마도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줬을 거예요. 그전에는 정보를 들으려면 다 광장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디오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에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뉴스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파시스트들이죠. 무솔리니,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을 선동했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SNS도 마찬가지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든지 또 오늘 그 사고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SNS를 너무나 잘 활용을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불평등을 더 극대화시킬 거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3분의 1의 스팸 봇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자본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또 퀘스천이 생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돈으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분이 서울시장 할 때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 4대강과 자원외교로 58조를 썼어요. 근데 이 58조의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자, 이 사람의 축적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대건설 출입기자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분은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을 만드는 건설회사 사장으로서의 축적의 시간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 그저 이런 4대강, 건설, 외교, 자원 이거 옛날에 다 뭐 중동 시절에 중동 국가 가갖고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하면서 다 하던 일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런 축적의 시간이 투영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시대 정신과 맞지 않았고 시대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 58조는요. 전 국민 세금 그러니까 1인당 116만 원씩 걷어간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초등학생 급식 34년치입니다. 14년간 무상교육비고요. 전 국민 1년 진료비가 58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겁니다. 자, 이분이요. 평생을 공주처럼 살았거든요. 평생을 공주처럼 사는 그 축적의 시간을 보낸 사람한테 국가를 운영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최순실한테 보따리 싸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4년을 까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요. 누구 원망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원망을 한다면 그때 야당이 좀 더 잘하지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떤 축적의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축적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그것이 모이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자, 제가 MB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졌다. 이게요. 10년 전 2007년 12월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딱 10년 된 얘기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건설도 출입하고 뭐 전경련도 출입하고 많이 출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왔다가 정치자금법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2000년의 일이에요. 2000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건설회사 사장 말고 금융회사 회장으로 좀 성공하게 도와줘. 그게 바로 LK이뱅크 BBK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LK이뱅크 BBK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말이지 이 김경준이라는 이 똑똑한 천재 청년을 불러다가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거든. 아비트리지. 그 아비트리지라는 게 그 시세 차익 먹는 건데, 근데 그때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인데 이 회사가 26%의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더러 그 펀드에 가입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26%씩 수익을 낼까, 이건 이상하다. 근데 그게 다 사기였죠. 결국은 주가 조작에 의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갖고는 그거 자기가 만든 거 아니라 그러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그 펀드 이름이 밀레니엄 아비트리지 펀드에서 마프 펀드라고 해요. 그걸 줄여가지고. 그래서 마프 펀드 아세요? 그러면 뭐 마포 해장국? 뭐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갖고 제 눈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는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거나 뭐 거의 마찬가지인 시절이었죠. 그랬더니 저한테 옛날에 저거 안 그랬는데 지금 왜 저러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축적의 시간이 10년 후에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전 지침이 있었다. 최순실 씨로부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윤회 관련 공식 문건에서 최태민 목사의 5년 최순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를 없었다고 말씀하셨다가 조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다음이 프린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했다고 그랬죠? 자,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제가요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저것을 인정을 하게 됐는데, 저때 제가 저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0년 전에 제가 이명박 대선 후보 시절에 BBK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제 앞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왜 못했냐? 그 10년 전에 그런 축적의 시간이 그분들한테는 좀 적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요때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일에 매진하시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퍼즐이 맞는 순간이 와요.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저는 필요하고, 어쨌든 제가 이 축적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지금 여러 그 제가 MB,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무슨 당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을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이 쌓여온 그 인생에 있어서의 축적의 시간이 어떤 결정체로 나타나느냐,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결의 힘, 그러니까 어떤 것, 뭐와 무엇을 연결할 것이냐 하는 그 연결의 힘하고요. 관점의 이동.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물도 예를 들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모로 보이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관점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바꿔서 이 상황을 응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안 바뀌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관점을 이동해서 활용하고 바꿔가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앙겔라 메르켈 유럽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집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이 박근혜 대통령 공통점은 공학도라는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이 사람은 물리학을 전공했죠.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공학도인데 정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여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남한테 지시하는 것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이것을 보고 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이 돼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한테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동독에서 태어나서 이 서독의 이 제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아파해요? 그러면 엄마처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인이라고 그런 쇼업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사람이 하는 포용의 정치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겸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선한 것, 겸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겸손의 정치와 그 선한 마음, 정비사에게도 90도로 인사하고 비행기에 오르고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이제 막 피곤하고 그러면 차에서 잠도 자고 막 이러는데요.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그 톨게이트 비용을 본인이 굳이 꺼내서 내줘요. 보통 다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겸손한 것이 몸에 밴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축적의 시간을 쌓은 거죠. 인권 변호사로서. 그래서 저는 이 4차 혁명 시대의 리더십 중에 한 가지를 더 하라 그런다면 이런 어떤 그 소통과 화합과 개방 속에 함께 성장을 하면서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리더로서 앞서가지 않겠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골목대장. 처음에 골목대장은 힘센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힘이 중학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못 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뭐 비록 좀 모자라더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더라도 라면 한 끼라도 친구하고 나눠 먹는 사람, 걔가 친구가 많죠. 그런 사람이.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내 거 반쯤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게 포용의 리더십인 거예요. 내 거를 띄워주는 거죠. 카카오톡 바로 그겁니다. 내 거를 공짜로 주고 나니까 막 그냥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정치권에서는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부터의 핵심은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대, 지방정부 시대. 그래서 네트워크형 정부 구조를 가져가야 되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끌고 가야 된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널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널려 있는 것을 빨리빨리 변신하려면 기업이 작아야 돼요. 큰 기업은 옛날에 공룡 시대에 큰 공룡, 몸집이 큰 공룡이 먼저 망하듯이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경영학을 전공하시니까 어디 가서 무슨 그 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 보고 이것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창업을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또 그 창업이 두려우시면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중소기업에 가시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곧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줘야 됩니다. 권력을 하나로 갖고 집중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곳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구조를 저는 권력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서울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고 아까 교수님이 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을 잠깐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왜 연관이 있냐면요. 20세기는 국가 경쟁력 시대였습니다. 아까 전기 에너지의 발견으로 인해서 국가 통합이라는 국경이 뚜렷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21세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평적 리더십의 세계, 그리고 분권형 제도를 갖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경쟁력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 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현재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다 지금 정체 상태고요. 자, 서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청계천? 또 서울하면 생각나는 거? 서울? 네? 한강. 한강의 기적. 또 네? 광화문. 자, 그러면 런던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빅벤. 다 똑같아, 다.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펠탑. 네, 파리 가보셨어요? 런던 가보셨어요? 자, 가보지도 않고도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다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는 거죠, 도시가. 근데 서울은 이미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다녀간 외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코끼리 더듬듯이 그냥 각자 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서울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랜드마크화해야 돼. 서울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의 화두입니다. 지금 서울의 경쟁력이 6위예요. 이게 이제 모리 지수에 의한 건데요. 2012년부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1등이 런던입니다. 이 런던은 왜 1등이냐. 런던의 역사와 최신 기술, 스마트한 기술을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도시가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은 어떠냐? 30대가 빠져나갑니다. 못 살겠다고. 왜 못 살겠다?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월세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그리고 서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장년층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모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도가 있느냐, 편안하냐, 이런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서울은 그냥 좀 복잡하다 이런 거죠. 도시 경쟁력 지수 1등을 하고 있는 런던. 이 런던은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도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쿄는 우리도 서울이 런던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야별로 보면은 이런 어떤 환경 부분이라든가 거주 부분이라든가 22위, 27위에 머물고 있으니까 서울이 아주 낙후되어 R&D가 좀 높습니다. 총점 6위이지만 R&D가 총점 위에
점하고 있는 유일한 것인데요. 이 R&D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서울에 고급 인력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무슨 연구소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기 싫어요. 왜? 서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니까.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R&D 부분에 이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연구소 같은 거를 서울에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왜냐하면 이 고급 인력을 서울에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자, 이것도 보면은요. 자, 예술가가 24위예요. 방문객이 24위라는 거는 여기가 매력이 아직 덜한 도시라는 뜻이죠. 거주자는 27위니까 이게 아주 주거 문제가 지금 여기 서울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그나마 10위. 그러니까 아까 R&D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지금 더 서울의 경쟁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예술 부분,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거주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거주 시대를 맞아서 1인 가구를 서울에 대폭 늘려야 되고 또 그 사회주택,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이제 유럽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이런 사회주택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출생률이요 0.9거든요. 전국 꼴찌예요. 근데 가장 살기 좋다는 서울에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불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의 경쟁력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스마트 어바니즘,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사람과 인공물 자연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동서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지금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을 걷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로구와 중구를 집중적으로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은 궁궐 도시입니다. 이 궁궐 도시의 특징을 못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담에 쌓여 있어요. 궁궐이.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문에서 그 광화문 쪽으로 난 덕수궁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이 원래 덕수궁 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길을 넓히기 위해서 담을 그쪽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덕수궁. 원래 덕수궁은 서울시청광장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을 한번 열어보자. 담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광경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궁궐을 친숙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의 유명한 궁전들 다 우리가 방문하고 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이 쳐져 있으니까 우리와 궁궐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처럼 궁궐이 5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시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랜드마크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강남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그들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함성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요. 일본 도쿄의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 도쿄가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산업을 동시에 20년 동안 추진을 했어요. 1998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진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일본의 도시재생이에요. 그래서 록본기 힐즈라든지
긴자 6라든지 시나가와 지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일본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설계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거든요. 이게 완전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죠.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 요코하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요코하마. 이 요코하마는요, 의외로 지금 가보신 분이 없던데, 이게 현재의 요코하마 시의 모습인데요. 이 요코하마는 1965년도에 50년 프로젝트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세워서 최근에 완성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요코하마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일본의 3대 도시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아주 조그만 항구였어요. 10대 도시에도 못 끼는. 이런 것처럼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경쟁 프로젝트,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21세기에 유망한 하나의 산업인 거죠.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런던을 옛날에 그 왕조 시대의 런던으로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꾸죠.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 앞에 IMF가 삼각형 모양의 유리 건물을 지었죠. 그거 아시죠? 그것도 파리를 도시 재생하는 거죠. 파리의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그 입구를 만든 거였는데 처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서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거기가. 그런 것처럼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설익은 그러니까 이 완숙도가 많이 떨어지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이 분야도 여러분이 개척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지리학과를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정치지리, 경제지리, 도시지리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정치권에 오니까 그때 배운 정치지리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경영학과라는 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이걸 아주 다양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과가 과거에 다른 어떤 그 경제와 관련된 다른 과보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응용 횟수가 많아지는 학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지리학과를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누구죠 지금? 메이. 지리학과 출신이거든요. 왜? 지리학이요 인문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에 갖다 이름을 붙이면 돼요. 인구지리학, 통계지리학.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기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는 지리학과 나오는 사람들이 금융 쪽, 정치 쪽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경영학과가 지속적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응용하시라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번째 그 서울을 걷다는요. 12월 25일 성탄절날 영동성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고 시간이 되시고 저하고 함께 더 걸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학생 한 분만 받아주세요. 네. 여기 먼저. 마이크가 필요한 모양인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경영학부 4학년 조세현인데요. 네.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분당에요. 네. 네.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학교 올 때마다 이제 지옥철을 타면서 너무 서울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서 뭐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R&D 센터를 더 유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서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실제 대학생으로서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알기로 이제 대통령께서 몇 달 전에 지방 자치단체장들 네. 모셔두고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 논의하시고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제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아마 개헌을 맞습니다. 할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지방 분권을 논의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반적인 정권의 방향과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실제 시민이자 이제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거 좀 다른데 진짜 서울이 그렇게 좀 더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R&D를 유치해야 된다는 뜻이 서울에다 뭔가를 다 집중해서 여기서 다 끌어안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유치해줘야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과 다른 거를 유치하고 이걸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의 집중화 현상을 이걸 갖다가 더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여학생 한 분 하시고 그리고 저리 가겠습니다. 네, 네, 까만 옷 입은 네. 네. 도시공학과요. 이거 그러면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네. 전공은 경영학과. 네. 제가 도시공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을 해소하는데 이번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랬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 의문점이 뭐였냐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분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서울의 경쟁력 강화도 말씀하셨는데 이 둘이 사실 살짝 상충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분권은 굉장히 상충 관계에 있는데 이 둘이 과연 함께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서울은 1000만 도시잖아요. 그리고 25개 구가 있고요. 그런데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200만입니다. 인구가. 근데 그 200만의 인구가 5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도 중간에 파리시는 인구가 200만이에요. 런던도 똑같아요. 런던도 중간에 핵심 그 구도시, 그러니까 그 핵심 런던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변에 위성 도시까지 다 합쳐서 전체 메트로폴리탄 인구가 얼마?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뉴욕도 무슨 퀸즈니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독립된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분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구역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1000만의 인구를 갖다가 그 지배하는 시장이 다 핸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도시들의 규모는 대충 다 200만으로 잘라서 그 200만이 모여서 하나의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 뒤에 네, 넥타이 매신 분, 네,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네, 네, BBK, 네, 정보, 네. 네. 단점이요? BBK 정보는요.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MB에 관한 수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저는 이것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MB를 그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벌써 집어넣었어야죠. 그리고 사실은 2007년도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 장점은 선한 힘, 선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선하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선한 힘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중에는 수그러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선한 게 너무 선해서 어쩌면 단점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012년에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정말 그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에 거의 매일 쫓아다녔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런 거였죠. NLL 문제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 국정원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자 출신이고 또 국회에서 정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개입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제가 한곡하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내가 대변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대변해 주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보셨죠. 그리고 그 2012년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공작에 말려들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 선한 힘을 축적하는 힘. 근데 그 선한 힘이 축적이 되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힘이 크게 발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